예, 12주차 3차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질적 연구에 있어서의 그 과정들을 좀 알아보고요. 또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표 그림을 좀 보시면은 준비하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수집을 하고, 자료 수집은 뭐 관찰, 직접 관찰이라든가 현장 방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료 수집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나면은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것을 발표하는 아니면 제출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질적 연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준비 설계 단계에는 이제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 가 중요하겠죠. 가장 중요하죠. 내가 뭘 할 것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연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연구 주제를 확정하고, 그리고 그 연구 주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연구자가 그 하고자 하는 연구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없으면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면 그 연구 자체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연구하고자 하는 그 과제에 대해서 연구자가 스스로 이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제 관련해서 그 사회복지 현장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해라는 것이 그 주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그 사회복지 현장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 현장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법론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들지, 경비는 또 얼만큼 들어가야 할지, 이런 것들을 확정하고 경비를 확보하는 그런 것들. 또 협력자, 그러니까 연구를 하고자 하는 대상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직접 찾아낼 것은 쉽지 않으니까 그것을 쉽게 연결해 줄 수 있는 협력자, 그리고 아니면 협력기관,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시청 공무원, 이런 사람들과 연결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것들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단계를 거치면은 설계 단계에서는 일정 계획을 짜야 되고, 그 다음에 연구 방법은 어떻게 갈 것인지, 그 진행 계획, 연구 진행, 며칠에서 며칠까지는 뭘 하고, 며칠에서 며칠까지 무엇을 하고, 이런 진행 계획들, 이런 것들도 짜야 되고, 그리고 자료 수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짜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 분석 방법을 설계하는 것,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이런 단계들이 이제 준비와 설계 단계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자료 수집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질적 연구에서 적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은 직접 참관하는 거죠. 직접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보는 거. 참여를 하고, 또 관찰, 직접 바라보는 겁니다. 관찰. 그리고 클라이언트를 직접 만나서 면접을 하는, 조사 대상자를 면접을 하죠. 면접. 그 다음에 여럿이 있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과 이해 당사자들과 대상자들과의 어떤 자담회 같은 거. 자담. 그 다음에 관련된 문헌을 찾아본다든가. 문헌을 조사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영상 자료, 신문 기사,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뭐 TV에 방영됐다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이 어떤 있다든가 이런 영상 자료가 있다면 영상 자료도 또 영상 자료를 봐야겠죠. 영상 자료.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관찰자는 그런 과정 속에서 기록을 하고 또 이제 메모도 들으면서 이제 메모도 하고 뭐 기록이나 메모나 같은 거긴 하겠지만 메모하고 또 이런 과정 속에 정확한 어떤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녹음도 하게 되겠죠. 녹음도 해야 되고 또 녹음인 녹취 녹음된 자료 속에서 말들을 이제 이제 글을 이제 옮겨 적는 거죠. 녹취, 그 다음에 이제 영상으로 또 자료들을 남길 수도 있죠. 그럼 또 촬영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이 통해서 자료를 확보를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확보된 자료들을 통해서 이제 분석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수집된 자료들의 그 단어라든가 문장 또 그 어떤 그 단락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핵심 용어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핵심 용어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정리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이것을 정리하다 보면은 개념적인 것들, 주요한 개념이 파악되겠죠. 주요 개념들이 파악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끌어내는 그런 작업이 이제 필요하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돌출된 이런 주요 개념들을 이제 범주화 시키는 거예요. 범주화 시키고, 그러고서 그 범주화된 것들을 중에서 그것들의 하위 범주화된 것을 하위 범주로 세분화 시킵니다. 이런 것들을 세분화 시켜서, 그러다 보면은 핵심적인 어떤 개념이 나오겠죠. 핵심적인 범주화된 그런 것들 중에서 핵심적인 필요한 것들, 핵심적인 것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 그런 분들에게 도움과 또 뭐 어떤 추가 이 자료 외에 그 전문가들로부터 새로운 것들 추가된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확인하고 하는 과정이 무엇이라고 한다면은 자료 분석 단계이겠죠. 이런 것들을 자료 분석 단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료 분석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요령을 좀 파악해 보면은 원래 자료, 원자료의 원자료를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게 처음 읽는 것, 초벌 읽기. 자, 초벌 읽기를 통해서 이제 그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로 읽기와 세로 읽기를 이제 합니다. 가로 읽기와 세로 읽기. 가로 읽기는 자료의 이제 내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읽어 내려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읽어 내려가는 것.
이게 뭐죠? 이게 가로 읽기라고 한다면은, 세로 읽기는 일정한 시점별로, 일정한 시점, 어느 시점에 대한 것들을,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파악하는 데는, 바뀌었나요? 가로 읽기 잘못 걷죠? 자. 가로 읽기 이렇다면은 세로 읽기. 자, 가로 읽기는 그 재료에 있어서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언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파악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가로 읽기라고 한다면은, 세로 읽기는 특정한 시점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 구체적인 내용을 요거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파악해 나간다는 거죠.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집중적인 것들을 파악해 나가는 이런 가로 읽기와 세로 읽기를 통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격가리를 시도하는데 한 번에 읽기를 끝내는 것이 아니고 반복해서 읽는. 한 번 이제 자료를 한 번 읽고 자료 이제 다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이고 읽어서 그것을 반복해서 분석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집중적으로, 그리고 분석의 깊이를 더해가기 위해서 이제 겹가리를 통한,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속음질을 한다. 그런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원자료에서 특정 자료를 골라내고 이제 특정한 특정한 것들을 찾아냈어요. 이것을 이제 골라내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주요한 개념을 만드는 거예요. 이 중요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무엇이다, 이것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을 소금질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리하고 체질, 이제 하는 작업이 있는데, 분리는 이 원자료 중에서 중요한 것들 몇 개를 이제 솎아낸다는 것이죠. 솎아내서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요한 자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또 여기 중요한 것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조사, 이것들을 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분류해내는 이런 작업들을 분리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체질은 분석 내용에 이제 이런 것들 체질 이제 분석하는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이것을 좀 더 확실하고 완성도 높은 어떤 자료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이것을 정지하는 작업, 이런 작업을 체질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체질. 자, 자료 분석이 마무리되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해석 과정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 해석은 이렇게 분석된 자료들을 재창조하는 그러한 작업이다. 그리고 상세하게 설명하는, 진술하는 그런 작업이다. 라는 것이 이제 해석 작업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것들을 이제 구체화시켰고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것들을 이제 정식 문건으로서 이제 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죠. 보고서는 연구 자료에 대한 것의 분석, 그다음에 해석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문서화 시키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일반적인 양식은 이제 어떻게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보고서나 논문을 이제 쓸 때 이제 서론을 쓰고 서론에는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이제 그 이외에 이 연구가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도 쓰게 되겠죠. 연구의 필요성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것들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또 연구 방법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할 것인지 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연구 방법을 적고 그다음에 문헌을 고찰하는데 고찰하네요. 이전에 연구됐던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것은 그 속에서의 그 내용들을 또 간추려 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연구 접목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연구를 조사한 것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겠죠. 연구 결과를 하고 쓰고 그 다음에 연구를 해보니까 결론은 이렇게 나오더라.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 그리고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재현을 통해서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죠. 이런 순으로.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에는 이제 뭐 참고 서적을 이제 정리 또 해서 쭉 놓고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질적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근거 이론들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글레이저와 스트라우스의 그 학자에 의해서 이제 구체화됐는데요. 근거 이론의 목적은 이제 어떤 현상 또 사건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이론을 어떻게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새로운 이론을 또 구축하거나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연구를 하는데 반드시 무슨 이론에 근거를 해서 이 연구를 하였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연구가 뭐가 있다면 체계 이론을 썼다든가 뭐 아니면 뭐 다른 뭐 심리학의 어떤 이론을 가져다 연구와 접목시켰다든가 아니면 기존의 이론이 아닌 자기만의 새로운 이론을 구축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근거 이론은 기존 이론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확고한 기반을 갖추지 못한 어떤 현장 그리고 현실적인 자료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기납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론을 구축해 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김기원 선생님께서 이제 제시를 했고요. 또 근거 이론에 있어서 철학적 기반은 상징적인 어떤 작용주의다라고 또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근거 이론 특징은 개념 구성, 이 개념을 구성하고 또 실제로 이런 새로운 이론을 개발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자, 근거 이론을 연구하는 방법에는 수집되어져 있는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개념화가 가능해야 된다. 개념화가 가능해야 하고 개념화가 가능해야 되고 또 자료에 있어서의 동질성이 검증된 어떤
20, 30명 정도의 어떤 참여자를 통해서 수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자는 자료가 확인될 때, 이제 확실시 될 때까지 그런 수집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수시로 20, 30회 이상 방문해서 면접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확보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분석 과정을 보면은 이제 개방 코딩의 과정이 있고요. 속성과 차원에 따라서 이제 현상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고 범주화시키고 하는 작업이 이제 코딩인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범주에서 몇 가지의 속성을 분류해서 이제 하위 범주를 찾아내고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이제 개방 코딩이라고 한다면, 축 코딩은 개방 코딩을 한 이후에 관계적인 또 아니면 변화적인 것들, 이런 표집 속에서 그 속에서의 속성과 차원이 된 것, 발전된 것, 그리고 하위 범주와 아까 만들어낸 하위 범주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제 축 코딩을 하게 됩니다. 축 코딩은 논리적인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중심 현상이 무엇인지, 인과관계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 맥락은 무엇인지, 중재 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결과들을 묘사하고 제시하는 과정을 축 코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택 코딩인데, 각각의 범주가 있을 때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 속에 담긴 이야기와 줄거리를 이제 확인하고 축 코딩 범주 속에서 통합해서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는 그런 과정은 선택 코딩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중심 현상에서 미치는 요인들이 그 어떤 조건의 매트릭스를 개발해내고 그것을 도식화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료를 분석하게 되면은 그 실체 분야에서의 적용성, 그리고 가능성, 이런 것들을 확보해내는 과정을 이제 거쳐서 이론적인 어떤 모델을 제시해야 되겠죠. 자, 현상학적 연구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 좀 알아보면요. 어떤 하나의 경험이 그 경험을 한 사람에게서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가 현상학적 연구다라고 합니다. 이 현상학적 접근은 개인으로부터 받아들인 진술, 그런 것으로부터 경험 구조적인 어떤 본질들을 발견해내고, 또 인간의 경험은 외부의 사람들이 관찰할 수 없는 어떤 그 고유한 구조적인 것이다. 그런 구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현상학적인 연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현상학적 연구 방법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통찰과 발견에 있어서 연구자가 그 연구를 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깊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례들에 따라서 사례들과 그 목적에 따라서 이제 선정해내는 것. 그런 방법을 유의적 표집 방법을 활용해서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그 사례의 수는 본질적인 어떤 구조를 결정하는 요소, 그런 요소가 아닌 것이라고 이제 한다고 한다면은, 그 자유변환과 지향적인 분석의 다양성과 질서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직관적으로
하는 그런 직관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상학적은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그 참여자, 연구 참여자의 구술의 의미가 그 구술, 그 얘기하는 것, 뭐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자기 이야기를 만드는 것들 그 속에서 의미 있는 내용을 어떻게 추출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연구자는 그 추출해낸 언어들을 종합을 해서 핵심적인 개념, 명제를 찾아내서 돌출해내서 그에 대한 구조를 확인하고 또 그 구조적으로 이게 합당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이제 해석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 12주차 강의를 마치고 다음 13주차에서 여러분을 다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